제 책을 독서 모임에서 채택해 주시고 읽어 주신 거에 대해서 먼저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독서 모임에서 1권과 2권을 다 읽으신 분들이 없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제 책이 제 2권이 1권이 한중일 경제삼국지 누가 이길까입니다. 부제가 누가 이길까. 근데 이제 2권은 한중일 경제삼국지 새로운 길을 가야 하는 한국 경제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그래서 1권은 지금으로부터 약 6, 7년 전에 쓴 책이고요. 2권은 1년 전에 쓴 책입니다. 1, 2년 전에. 그래서 저는 한국 경제가 6, 7년 전에 어떤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을 가져야 된다는 이런 생각과 그 다음에 중국 제조업의 부상이 우리한테 대단히 큰 위협으로 다가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주로 1권을 썼습니다. 그리고 2권은 이미 그런 위기가 닥쳐 있으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대안적인 측면에서 주로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 책의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기 때문에 주로 한국 경제의 부분에 대해서 주로 성장 전략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 체제는 이제 끝났다고 저는 보는 거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떤 새로운 성장 전략을 가져가야 되냐, 이렇게 오늘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어떤 경제적인 현실을 우리가 분석하고 전망을 할 때, 항상 염두에 두는 건 뭐냐 하면, 이 결과로 나타난 부분이 경기 순환적인 부분이냐, 아니면 구조적인 부분이냐라는 것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과가 나타난 경제의 현실과 결과가, 경기 순환적인 거라면, 그럼 일시적인 거죠. 근데 구조적인 거면, 그러면 이거는 이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한국 경제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의 모습들이, 이제는 지금 우리가 1960년대 중반부터, 1970년대 초부터 우리가 가져왔던 대기업 중심의 주력 산업 위주의 성장 전략이 이제는 한계에 달해 있기 때문에 이걸로는 이제는 우리가 이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제 책에 보면 자세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경제가 잘 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성장과 분배가 잘 돼야 됩니다. 이제 분배라는 거는 그러니까 한마디로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되는 거죠. 국민들이 다 잘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루고루. 근데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성장과 분배 면에서 상당히 선순환적인 모습을 그려야 됩니다. 이 고용이라는 거는 이건 결과적인 그러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성장과 분배의 모습이 지금은 보면 고용까지 해서 실패의 모습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성장 잠재력이라는 거가 이제 우리나라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게 추세적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장기 성장률 추세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이게 5년에 1%씩 하락하고 있죠. 이 조금 이따 말씀드릴 텐데. 자, 그러면 왜 장기 성장률과 성장 잠재력이 하락하고 있을까? 이건 굉장히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이거는 우리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주력 산업이 지금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추세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도 나중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유일한 성장 동력인 주력 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게 되면 이거를 보완할 만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나타나고 있냐?
안 나타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성장 부분에서 분명히 지금 굉장히 문제를 보이고 있는 겁니다. 특히 새로운 성장 동력이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역동성이 있는 창조적 생태계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게 굉장히 말이 어려운데요. 나중에 조금 설명을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굉장히 우리나라는 지금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생태계 자체가 있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회의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저출산 고령화가 지금 굉장히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성장 잠재력을 추세적으로 하락시키는 주 요인들입니다. 이렇다 보니까 고용 창출력도 지금 대단히 약화돼 가고 있습니다. 약화됐었고 이미 저는 1990년대 후반부터 우리나라의 고용 창출력이 문제가 생겼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기 순환적인 호황을 거치면서 건설 호황을 잠깐 거치면서 우리가 고용 창출력이 문제가 없이 보이다가 본격적으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2000년대 후반서부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미 고용 창출력의 문제도 지금 문제가 생긴 지 10년이 지난 상황이죠. 특히 청년 실업이 심각합니다. 청년 실업은 전 세계적인 현상이긴 하나 우리나라는 질적으로 좀 안 좋습니다. 상당히. 그리고 IMF 이후에 우리나라는 소득 분배의 구조도 상당히 지금 나쁘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나라 소득 분배의 정도 문제가 어느 나라와 견줄 만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분명한 것은 소득 분배의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양극화도 지금 심화되어 가고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소득 감소가 추세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문제는 경기 순환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가장 중요한 성장 부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거고 성장을 중심으로 한 성장 고용 분배의 선순환 구조가 깨진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은 악순환 고리로 접어들어가고 있고 그다음에 이 악순환의 구조가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주력 산업의 추세적인 약화, 새로운 성장 동력의 부재, 저출산 고령화에 따른 내수 침체,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죠. 1,500조의 가계부채. 이 문제들은 쉽게 1, 2년 사이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하나 우리나라는 지금 대단히 고비용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라든가, 그 다음에 인건비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상당히 고비용 사회 구조죠. 그래서 경제 성장은 지금 경제 성장이 민간 소비와 설비 투자 요 근래는 설비 투자가 굉장히 나빠지기 시작한 거는 오래된 거고 민간 소비가 괜찮았습니다. 민간 소비가 괜찮았는데 지금은 민간 소비가 마이너스로 돌아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제 성장의 소비의 기여도가 지금은 민간 소비는 마이너스고 정부 소비 부분에서 이것을 플러스로 만들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설비 투자는 마이너스고 그럼 여태까지 경제 성장의 기여도 경제 성장을 주로 누가 끌어왔냐면 수출이 끌고 왔습니다. 그거는 세계 경제가 한 2, 3년 사이에 상당히 호황이었죠.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의 그 반도체 경기가 인류 역사상 초호황을 맞았기 때문에 상당히 수출의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수출의 기여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올해 반도체가 4, 4분기에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수출이 다시 플러스가 아닌 마이너스로 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경제성장이 어디 하나 경제성장 부분에서 좋게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더더군다나 지금 세계 경제는 굉장히 불확실성에 쌓여 있습니다. 한미 간의 중국과 미국 간의 무역 분쟁, 무역 전쟁이죠. 이게 저는 이게 금방 끝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미중 간의 패권 다툼이기 때문에
이 문제는 쉽게 갈 수가 없는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 다음에 EU의 지금 이탈리아를 비롯한 국가들의 그 EU를 이탈할 가능성,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고용이 굉장히 걱정인데요. 우리나라 일자리의 대부분은 어디서 창출하냐면 제조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입니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얼마나 취약하냐면 우리나라 제조업 전체 개수가 한 42만 개 정도 됩니다. 40만 개가 좀 넘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그 역량, 혁신 역량 내지 자생력을 평가하는 대표적인 게 R&D 투자액이죠. 근데 우리나라 매년 1조 이상 R&D 투자하는 기업이 8개 있습니다. 그 다음에 100억 이상 하는 게 우리나라가 한 300개 정도 됩니다. R&D를 매년 100억 이상 하는 개수가 대기업 포함해서 10억 원 이상 투자하는 기업이 약 4,000개 정도 됩니다. 4,000개 정도 됩니다. 거기서 중소기업이 보면 뭐 한 3분의 2 정도 되면 한 3,000개 정도로 봐야 되겠죠. 10억 이상 하는 게. 근데 100억 이상 하는 거는 중소기업이 거의 없습니다. 중소기업 중에. 그럼 우리나라에서 지금 1원 이상 하는 건 몇 개가 될까? 42만 개에서 한 10,000개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000개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은 뭐 R&D를 1원 이상 한다고 해서 뭐 그게 저는 뭐 어떤 그 연구를 하는 어떤 연구 R&D를 해서 하는 기업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데 10억 이상 그러니까 1원 이상 하는 거를 그렇게 치더라도 그럼 나머지 기업은 뭐냐? 나머지 기업은 그냥 임가공입니다. 그럼 임가공은 뭐냐? 그거는 그냥 단순한 노동력에 의해서, 값싼 노동력에 의해서 그 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업체들이 대부분 외국인 고용자들을 쓰는 기업들입니다. 50인 이하. 근데 이제 이게 대부분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를 보면 대기업 조립업체가 있고 그 밑에 전부 다 하청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대기업이 정점으로 되어 있고 1차, 2차, 3차, 4차 이렇게 내려가죠. 그러면 대부분 3, 4차가 50인 이하인데 근데 이 기업들이 대부분 보면 뿌리 산업이라는 임가공하는 업체들입니다. 근데 지금 이게 한 5년 전부터 대기업들이 상당히 그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이 하청 업체들에 대한 물량이 줄어가고 있었어요. 5년 전부터. 또는 우리나라가 고비용 구조가 되다 보니까 대부분 다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대기업체들이 많죠. 이러다 보니까 이 50인 이하의 그 중소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5년 전부터 어려워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계속 이 업체들이 견디지 못하고 이게 부도가 나는 업체들이 많아졌는데 이러한 임가공하는 업체들의 이게 부도가 굉장히 내년부터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왜냐하면 지금 자동차가 굉장히 흔들리고 있어요. 자동차 산업이 얼마 전에 현대자동차 주가가 10만 원이 깨졌습니다.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제가 그 그래프를 한번 봤어요. 주식의 그래프를. 얼마까지 떨어질까 한번 예측을 해보니까 한 3만 원까지 떨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자동차의 모습이 대단히 안 좋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하청, 3, 4차에 있는 그 임가공을 하는 이런 업체들은 견딜 수가 없어요. 이제 물량도 이제는 뭐 이제 더 이상 1차 협력 업체까지 어려워지는 상황이 지금 와 있어요. 그러니까 고용이 지금 굉장히 고용 감소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대외적인 충격이 만약에 온다면 그럼 더 커지겠죠, 이게.
그 다음에 저부가가치 서비스, 자영업이죠. 이거는 더 열악하죠. 근데 이 자영업들도 이미 한 5년 전부터 이 자영업들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견딜 수 없는 상황에서 버티다가 이제는 버틸 수 없는 상황이 이제는 막 닥쳐오는 거죠. 여러분은 고무줄을 늘리면 팽팽하게 가다가 어느 순간 가면 팍 끊어져 버리죠. 그러한 임계점이 다가오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요새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조 중소기업과 저부가가치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나라 소득 분배 구조상 하위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 분배 구조도 나빠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구조적으로. 그리고 이제 지역 경제에 침체하는 지역 경제가 이제 전국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할 겁니다. 국가 산업단지가 있는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러니까 지금 이미 제일 나빠지기 시작한 데가 어디서부터 나빠지냐면 구미가 굉장히 처음 나빠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전자 쪽이 거긴 중심이니까. 왜냐? 거기에 있는 삼성과 LG 조립업체들이 지금 다 떠나버렸거든요. 그러니까 구미 가보시면 알지만 빈 공장들이 많습니다. 조선 때문에 울산, 거제, 부산 이쪽이 지금 나빠지죠.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가 나빠지니까 수도권이 지금 제일 괜찮았는데 수도권도 지금 나빠지고 있어요. 제가 시와바늘 쪽에 저희 대학이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지역 경제가. 근데 이러한 지역 경제의 침체가 확산될 거다.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 시스템에서 지금 가장 중심에 있는 제도가 뭐냐 하는 거는 그거는 성장 시스템입니다. 성장 시스템. 성장 체제.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경제 시스템은 이 주력산업을 영위하는 대기업, 그 대기업이 이 주력산업 수출이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의 지금 현재 경제 성장을 지금까지 끌고 온 주 성장 동력이 이 세 요소입니다. 수출, 주력산업, 대기업, 수출입니다. 이 세 개는 하나입니다. 나머지는 다 종속적인 개념이죠. 근데 이게 지금 흔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저는 여기서 성장과 고용과 분배 면에서 제일 뭐가 촉발이 돼서 나빠졌느냐. 이게 성장 때문에 저는 근본적인 원인은 성장이라고 보는 거죠. 성장 체제 때문에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장 부분만 지금 한번 보겠습니다. 자세히. 5년에 1%씩 하락했어요. 90년대 후반부, 그러니까 IMF 그 직후부터. 그러니까 이거는 서울대 김세직 교수라는 분이 밝혔었어요. 장기 추세선이 5년에 1%씩 하락한다. 그 김세직, 저 책에 있습니다. 그 김세직 교수의 논문을 제가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2011년 이후에 이미 우리는 저성장 구조가 고착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금 이 장기 추세선이 어디쯤 있냐면 2.2% 후반에 있거든요. 그러면 5년에 1%니까 5년 후는 1%대로 간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5년 후, 그럼 10년 후에는 0%대로 간다는 거죠. 지금 이 추세로 가면. 근데 잠재 성장률 추이도 장기 성장률 추이하고 거의 똑같이 갑니다. 그 추이가 똑같습니다. 그러면, 자, 5년에 1% 계속 이 추세선이, 장기 추세선이 하락을 그리고 있다. 이거는 추세적인 거죠, 이거는. 이거 대단히 추세적이고 구조적인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다시 돌려야 되는 거죠. 근데 세계 경제 역사상 추세선이 하락으로 가는데 이거를 상승으로 바꾼 나라는 몇 나라 되지 않아요. 제 기억에 이스라엘, 그 다음에 중국이 이 마이너스 트렌드로 가다가 등소평에 의한 개혁개방으로 해서 플러스 추세선으로 돌렸죠. 근데 우리나라도
이거를 바꾸려면 굉장히 임팩트 있는 어떤 계기를 만들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자, 그다음 그러면 우리가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대해서 한번 보죠.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지금 제가 보면 제일 이 경쟁력 약화의 기본 원인은 뭐냐면 중국입니다. 중국 때문에 우리는 한 거죠. 중국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중국하고 산업을, 제 책을 보시면 거기 아마 상세히 나와 있을 겁니다. 왜 중국한테 추월당하고 있는 모습이. 저는 제가 가정이 제 1권에다 이런 과정을 썼어요. 일본, 한국, 중국이 20년씩 격차가 있다, 산업이.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모습은 일본의 20년 전, 90년대 중후반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때가 우리가 제조업 조립 부분에서 일본을 추월하기 시작했어요. 가전 분야부터. 근데 지금 우리가 중국한테 그걸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은 어떤 그 추세, 그러니까 어떤 파동으로 보면 이제 피크에 있거나 피크를 지난 쇠퇴기에 있거나 합니다. 산업별로 보면. 그러면 이런 거를 극복하려면 뭘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지금 대기업이 하고 있는 이러한 상품 포트폴리오를 완전히 바꾸거나, 그죠? 그러면 뭐 삼성이 반도체는 괜찮으니까 뭐 아니면 스마트폰이나 뭐 가전에서 다른 어떤 뭐 상당히 획기적인 걸로 바꾸거나, 아니면 지금 주력 산업을 4차 산업혁명의 요소 기술과 접목을 융합을 해서 생산성을 중국이 따라올 만큼 높이거나 아니면 부가가치를 확 높게 간다든가, 이런지 않으면 어려울 거다. 근데 지금 보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게 없어요. 대기업군에서 지금 중국을 압도하는 절대적인 비교 우위를 가진 건 제가 볼 때는 메모리 반도체밖에 없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2차 전지 부분도 중국이 우리를 추월하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안 좋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 산업에 당면하는 세 가지를 보면, 제가 그걸 꼽으면 변수를 중국, 4차 산업혁명, 저출산 고령화. 근데 이 세 개가 다 우리한테 불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중국의 산업 발전인데 그냥 넘어가죠. 이건 지금 시간 관계상 여러분 책에서 다 보셨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조립 완성품의 경쟁력이 미국, 유럽서부터 시작을 해서 일본 거쳐서 우리한테 와 있어요. 근데 지금 중국으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제가 일본에서 이거를 6년 전에 이거를 얘기를 했어요. 그때 아무도 이거를 믿지 않았어요, 그때. 특히 그 스마트폰이 제가 중국한테 갈 가능성이 있다고 그랬을 때 삼성에 있는 분들이 저를 굉장히 비웃었습니다, 그때. 에이, 어떻게 아무리 봐도 우리가 중국보다 못하겠어요. 근데 어떻게 됐나 볼까요? 자, 지금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중국의 점유율이 1%가 안 됩니다. 0.78인가 그래요. 3, 4분기 때. 그러면은 저기 보시면은요, 이 그림이 잘 안 보이실 수가 있는데 맨 왼쪽이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이 세계 1위가 됐던 시점이 2011년이에요. 그래가지고 피크가 할 때가 2013년 3, 4분기입니다. 그 이후로 완전히 내려 꽂는데 지금 얼마냐 하면 20%대가 깨졌어요, 지금. 그리고 주로 어디서 점유율을 잃냐면 중국에서 점유율을 잃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그 점유율이 뺏기냐면 중국 업체들한테 그 점유율이 뺏기고 있어요. 맨 밑에 보시면 화웨이, 오포, 비보, 그 다음에 애플. 중국에서 애플은 그래도 선전하죠. 샤오미, 지오니, 뭐 우리가 들어보지도 못한, 밑에 삼성은 0.8이에요. LG는 기타입니다. 스마트폰도 지금은 3자 구도예요. 삼성, 애플, 그다음에 화웨이. 3자 구도예요. 근데 애플은 우리하고 성격이 달라요. 화웨이하고. 왜냐? 애플은
이 기기를 만드는 업체가 아니잖아요. 그 스마트폰의 플랫폼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익이 삼성전자 이익의 3배의 이익을 냅니다. 왜냐하면 플랫폼 전체에서 이익을 취하기 때문에. 그래서 애플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여튼 우리가 지금 상당히 지금 밀리고 있는 스마트폰도 밀리고 있다. 그 다음에 이 얘기를 다 하면 시간이 넘어가서 안 되고, 제가 지금 아직은 격차가 있는 게 뭐냐면 조선이 아직은 좀 격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도 격차가 있는데 지금 굉장히 빠르게 축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일본에서 예측했던 거에 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일본에서 자동차 산업은 그래도 10년은 우리가 우위를 유지할 거라고 저는 봤어요. 근데 이게 2015년에 제가 가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의 창안 자동차라고 있어요. 그게 토종 기업인데 그 SUV 돌풍을 일으킨 업체입니다. 제가 2015년에 10월 달에 가서 그 차를 타보고 깜짝 놀랐어요. 근데 중국은 짝퉁을 만드는 나라가 아닙니다. 이제는 우리나라 품질로 따지면 한 80% 정도 올라왔고 가격은 50% 이하입니다. 산타페 가격에 딱 한 40% 되더라고. 2015년에 가니까.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산타페를 안 사죠. 품질은 80%인데 가격이 40%인데 뭘라고 사겠습니까, 그걸?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중국의 제조업 2025 계획을 소개할 때만 해도 이게 한 4년 전에 제가 소개를 했는데 그때 제조업 2025를 아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됐어요. 중국 전문가들이나 좀 알았지. 근데 지금 저 트럼프 때문에 지금 무지하게 유명해져 있죠. 제조업 2025가. 근데 제조업 2025를 제가 4년 전에 소개를 하면서 굉장히 위협적인 계획이다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때. 왜 그러냐 하면 제조업 2025는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첨단 산업화와 또 하나는 자주화 계획입니다. 자기 산업의, 중국 산업의 첨단화. 두 번째가 중국 산업의 자주화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이걸 성공하면 우리나라는 쓸 땅이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국 수출의 70%가 중간재입니다. 그러면 중국의 자주화 계획이라는 건 뭐냐면 부품 소재 장비를 국산화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중간재가 중국에 들어갈 여지가 굉장히 없어지는 거죠. 근데 지금 제가 4년을 제조업 2025 계획을 추적하고 있는데 그 계획대로 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굉장히 무섭다. 이게 제조업 2025의 목표는 한국을 극복하는 겁니다, 중국이. 그리고 이미 중국은 한국을 극복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2035년은 일본, 독일을 극복하겠다는 거고 2045년에 미국을 극복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분명히 목표가 제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그 위협을 느끼고 저거를 막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미국 간의 싸움이 쉽게 끝날 수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 다음에 또 하나 무서운 거는 뭐냐면 중국이 제조업 강국으로도 부상하면서 4차 산업혁명 강국으로 발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굉장히 우리로서는 이중적인 위협입니다. 중국이 모바일 앱 서비스 부분과 AI 부분은 세계를 선도합니다. 이미. 지금 AI 부분에서 세계 2강은 미국하고 중국입니다. 지금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중국이 굉장히 이 AI 부분에서 유리한 게 AI라는 건 빅데이터거든요. 얼만큼 분석해내느냐,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런데 중국이 빅데이터 부분에서 굉장히 유리하죠. 왜? 14억 명의 인구가 쏟아내는 정보를 다 빅데이터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국은 우리나라처럼 개인보호법이 없어요. 굉장히 유리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한번 주요 국가의 비교 우위와 약점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국은 뭐 절대 강자죠. 지금 첨단 과학기술,
지금 4차 산업혁명의 발명자, 창조자입니다. 생태계 창조자. 그래서 거의 모든 기초 원천 기술을 미국이 다 발명했죠. 인터넷도 발명했고, 스마트폰도 발명했고,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거 전부 다 미국이 다 발명한 생태계 창조자입니다. 그 다음에 미국의 가장 큰 강점은 뭐냐? 어느 나라보다도, 역동적인 혁신 생태계를 갖추고 있다. 그게 이제 실리콘밸리와 같은 그러한, 미국의 혁신을 만들어내는 그런 생태계가 미국을 쫓아갈 수 없는 나라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국의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 규모의 경제예요. 14억 명의 규모의 경제. 이거는,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자, 우리나라 기업이 벤처가 스타트업이 대박이 났어요. 그러면 매출이 얼마가 되는 줄 아세요? 우리나라 대박 났다 그러면 매출이 100억이 되는 겁니다. 근데 중국이 대박 났다 그러면 얼마예요? 1조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유니콘들이 한 달에 한 개씩 생겨요. 1조 대박 기업들이 한 달에 하나씩 탁탁 생겨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중국 젊은이들이 이게 완전히 미치는 거예요. 내 옆에 칭화대 가보니까 칭화대 대학 그 졸업생들, 그 다음에 뭐 이런 사람들이 취직하겠다는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뭐 하냐? 창업하겠다. 왜? 어저께 나하고 옆에서 이렇게 같이 라면 먹던 애가 지금 1,000억짜리 지금 회사 이게 지금 상장돼. 나도 지금 그거 해야 된다. 이 바람이 불었어요, 중국이.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뭐 대박 하면 100억이잖아요. 그럼 우리나라 기술을 가진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창업을 하고 싶겠어요? 중국 가서 창업을 하고 싶겠어요? 중국 가서 창업. 지금 전 세계 인재와 돈이 심천으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심천에 1년에 꼭 한 번 가는데 갈 때마다 이게 큰일 났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IT 분야의 이 혁신이 지금 엄청나게 일어나고 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에 미국이 기초과학 부분에서 창조를 했다면 이거의 어플리케이션, 응용이 주로 어디서 시도가 되느냐? 중국에서 시도가 돼요. 왜냐면 시장이 제일 크고 규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지금 중국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이 4차 산업혁명 부분에서도 중국이 우리나라를 지금 추월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점핑을 해버렸다. 근데 R&D 투자의 증가율이 세계 1위입니다. 근데 지금 2009년도에 이미 R&D 투자 2위인 일본을 추월하고 지금 거의 한 5년에서 10년 지나면 미국을 추월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독일은 일본과 같이 세계 최고의 제조업 기술 보유국입니다. 그러니까 애날로그 기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디지털과 애날로그 기술의 차이가 뭐냐면 애날로그 기술이라는 거는 이 혁신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그 산업의 아키텍처가 별로 변하지 않는데 조금씩 개선이 돼서 이게 쌓이면 하나의 또 혁신이 이루어지는 이러한 부분이죠. 그게 이제 자동차, 기계, 부품 소재, 장비 이런 부분들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세계적인 강자는 최강자는 일본하고 독일이에요. 근데 일본보다 독일이 굉장히 무서운 거는 뭐냐면 이러한 아날로그 기술도 세계 최고지만 거기에 따른 디지털 기술력도 독일은 가지고 있어요. 자, 세계적인 소프트웨어 업체를 따지면 미국의 마이크로소프트, 뭐 애플, 뭐 구글 이렇게 가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엔지니어링으로 가면 독일의 세계 최고의 기업을 가지고 있는 데가 SAP라는 SAP이라는 기업이 독일 기업입니다. 이 독일 기업은 주로 임베디드 소프트웨어의 최강자입니다.
이 자동차나 기계나 이러한 아날로그성의 기계를 구동시키는 소프트웨어는 독일이 최고입니다. 그걸 인베디드 소프트웨어라고 그러죠. 근데 일본은 세계 최고의 그러한 소프트웨어 업체가 없어요. 그리고 일본은 보면 10년 전부터 IT 기술 R&D 투자가 이게 계속 줄고 있습니다. 산업도 없어지고. 그래서 저는 일본은 앞으로의 미래를 그렇게 잘 크게 세계를 경쟁하는, 물론 뭐 일본의 기술력이 뭐 아직도 많기 때문에 부품 소재 장비 분야에서는 뭐 핵심 역량을 가져가겠지만 세계적인 그 독일과 미국과 중국과 같은 그런 전 세계적인 패권 경쟁에서는 난 일본은 처질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디지털 기술이 일본은 지금 확실히 지금 처지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우리나라는 보죠. 자, 우리나라의 가장 큰 비교 우위는 뭐냐면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선진국에서 이미 개발해 놓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와서 모방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모방 혁신에 우리는 굉장히 잘합니다. 모방 혁신은. 그러니까 우리는 삼성전자나 뭐 현대자동차나 LG전자나 모두 우리나라의 대기업은 선진국이 뭘 하나 딱 만들어내면 그거를 재빨리 그거를 우리는 빨리 모방을 해가지고 그거를 비슷한 걸 만들어내서 그 비슷한 걸 만드는 걸 가지고 생산성을 엄청나게 높이는 거예요. 제조 공정상의 효율성을 하는 데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제조 공정상의 효율성, 그러니까 이게 제조 공정 기술이죠. 모방 혁신의 제조 공정 기술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중국의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게 한계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비교 우위를 지금 굉장히 빠르게 잃어가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력 산업이 약화되는 거는 이러한 우리의 비교 우위가 지금 계속 중국에 비해서 약화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백날 이제 앞으로 이거 가지고 우리가 싸워가지고는 우리는 이제는 승산이 없는 거예요. 새로운 비교 우위가 뭐냐? 아직 안 나타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뭐 새로운 성장 동력이라는 부분에서 이제 대기업만이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이었는데 그러면 중소 중견 기업군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기업군들이 증가하고 있냐? 증가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근데 부품 소재 장비 분야가 시간이 지나면 독일, 일본 수준과 같은 부품 소재 장비 기업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느냐? 아직 없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고부가치 서비스 분야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느냐? 규제로 꽉 묶여져 있죠. 그 다음에 우리나라 4차 산업혁명 부분에 지금 새로운 성장 분야에서 우리나라에서 지금 싹이 보이는 부분은 지금 의료 분야입니다. 의료 바이오 분야에서 지금 성장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이 나와요. 나오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기존의 주력 산업 부분을 대체할 수 있는 규모가 되느냐? 아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지금 의료 바이오에서 지금 막 바이오가 뜨잖아요. 그거 뭐 어떤 분야인 줄 아세요? 의료 분 중에 그게 제약으로서는 시밀라 왜 그 유사 의약품 있죠? 그러니까 특허가 끝난 약을 대량 생산하는, 우리나라는 대량 생산하는 건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 지금 문제가 되는 삼바도 그게 경쟁력을 가지는 게 뭐냐면 시밀러 그 의약품을 대량으로 제조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선진국처럼 무슨 뭐 내가 새로운 신약을 개발해가지고 여기에서 뭐 이런 건 아니고 특허가 끝난 약에 대한 대량 생산 부분에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 다음에 의료기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좋은 업체들이 막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보이는 거는 그 정도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차 전지가 있었는데 2차 전지도 지금 중국 기업들한테 밀릴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지금 새롭게
성장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나타나는 게 우리나라에 지금 없는 거죠. 이제 그러면서 지금 우리는 저출산 고령화로 2025년 되면 초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일본 수준의 고령화 수준을 2025년 넘으면 아마 그럴 겁니다. 2025년에서 2030년 정도 되면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갑니다. 근데 초고령화 사회가 되기 전에 선진국에 진입하지 못하면 저는 우리나라 선진국 진입은 어렵다고 봅니다. 여기에 딱 다른 하나의 변수가 있어요. 그거는 북한 간의 통일. 이 만약에 가시화가 돼서 그 통일이 가시화가 안 되더라도 남북 경협이 굉장히 활성화가 된다면 하는 그 전제 조건이 붙으면 우리가 제가 말씀드린 이 전제를 조금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볼 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재의 경제 시스템에 가장 지금 문제가 되는 모든 사회의 경제 현상에 나타나는 이러한 것들이 원천적인 이를 따라가면 뭐냐? 그건 대기업 중심의 성장 시스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전면 개편해야 된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얘기하면 그럼 대기업을 다 죽여야 되냐? 그게 절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 지금 대기업들은 그나마 우리 경제를 끌고 가는 유일한 성장 동력이에요. 그래서 성장 동력이니까 그 부분은 그냥 잘하도록 내버려 두고 그러나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대기업 때문에 우리나라가 다른 기업이 커나가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정부가 개입해서 좀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정치하게 기업 정책을 취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태까지의 그 대기업 중심의 성장 시스템은 어떤 거냐면 그 요소들을 제가 말씀드리면 자, 대기업이 산업을 우리가 지금 주력 산업이 보통 9개 정도를 얘기합니다. 반도체,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자동차, 그 다음에 조선, 그 다음에 기계, 또 뭐가 있죠? 석유화, 그 다음에 석유 제품. 석유 제품은 원유 산업을 얘기합니다. 원유를 정제하는. 이 8개 정도 돼요. 근데 여기, 가전은 지금 좀 작아요, 이제는. 그러니까 이 8개가 우리 전체를 끌고 가는 그런 건데 그 산업 하나에 대부분 대기업이 2개 내지 3개가 있는 그 구조죠. 그리고 그 밑에는 수많은 하청 기업들이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업들이 이 하청 기업들로부터 납품을 받아가지고 조립을 해서 수출을 하는 게 이게 주력 우리나라에 지금 끌고 가는. 그러면 이거의 전제는 뭐냐면 왜 처음에 그렇게 설계를 했냐면 우리나라가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뭐 아무 자원이 오로지 있는 거는 뭐 넘쳐나는 사람밖에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자원을 선택과 집중해서 모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그럼 그때는 아주 논리는 간단했어요. 자, 이렇게 대표되는 한 산업과 기업, 대기업을 키우면 그러면 자연히 그 밑에 있는 하청 중소기업체들도 돈을 벌 거고 거기에 따른 고용되는 사람들도 임금을 받아서 소득이 올라갈 거고 그 다음에 자영업자들도 거기서 잘 되니까 소비를 할 테니까 이런 전제가 있었습니다. 자, 대기업을 키우면 불균형 성장으로 끌고 가면 나머지도 다 잘 살 거다 하는 그런 선순환이 될 거다 하는 이런 굉장한 심플한 단순한 걸로 시작을 했어요. 그죠? 근데 이게 언제까지는 작동이 됐냐? 제가 볼 땐 IMF 외환위기 전에는 이게 상당히 작동이 됐어요. 대기업이 성장을 하면 그 다음에 중소기업도 성장하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가계소득도 늘고 뭐 고용도 잘 되고 뭐 이게 굉장히 선순환을 그렸는데 이게 IMF 이후서부터는 이 선순환 구조가 깨지기 시작한 거예요. 약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거의 한계에 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면 가장 중심, 그러면 지금 성장도 안 되고 고용도 안 되고
자, 분배도 잘 안 되는 가장 원천적인, 가장 뭐를 해결하면 될까 하나만 찝으라면 나는 뭐냐면 성장 동력을 다원화해야 된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은 한 개밖에 없어요. 한 개. 대기업, 주력 산업, 수출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대기업도 우리나라의 성장 동력 되고 중소, 중견기업도 성장 동력이 되고 그다음에 조립밖에 안 되는데 부품 소재 장비에서도 성장 동력이 나와야 되고 그다음에 새롭게 떠오르는 성장 분야에서도 이게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굉장히 싹이 트는 그런 성장 산업들이 지금부터 막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그게 어떻게 나와야 되냐? 그죠? 성장 동력을 어떻게 중소기업도 성장 동력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지금은 우리나라 제조업 조립 분야밖에 없는데 부품 소재 장비를 어떻게 만들고 그다음에 미래 첨단 유망 분야를 어떻게 성장 분야로 만들 거냐.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혁신 생태계를 창출해야 된다. 자, 이 부분을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요거부터 해야 되나? 하여튼 자, 그러면 저는 지금 아까 말씀드린 이 성장 동력을 다원화하는 것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저는 중소중견기업을 하나의 성장 동력화하는 이게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지금 성장과 고용과 분배 이 세 가지를 해결하려면 뭐를 하면 되냐? 저는 중소중견기업 문제를 이게 성장 동력화하면 이 문제는 풀지 않는다고 봐요. 아까 말씀드렸죠. 우리나라 중소기업이 IMF와 OECD와 뭐 세계은행에서 다 우리나라 문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이구동성으로 다 지적하는 게 뭡니까? 한국은 대표적인 저생산성군이 두 개 있다. 하나는 중소중견기업 부분이고 하나는 서비스 분야다. 특히 중소기업의 저생산성을 극복해야 된다. 전부 다 이 문제를 얘기를 해요. 그거를 IMF하고 OECD에서 20년 전부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거를 그냥 맨날 듣고 말죠. 저생산성 부분. 근데 이제는 진짜 이 문제를 극복해야 될 때가 왔다. 이 선진국이 된 나라 중에 중소기업의 어떤 혁신 성장의 과정을 거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전체 경제 성장, 경제 부분에서 중소기업 부분이 이 30% 이상이 안 되는 나라가 없어요. 중소, 중견 합치면 훨씬 넘죠. 우리나라는 얼마가 될 것 같아요? 기여율이, 우리나라의 경제 기여율이 한 25 정도 됩니다. 4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4분의 1 정도 가지고는 이 성장 동력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하청 구조죠, 전부 다. 대기업을 통한 거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10억 이상 하는, R&D 10억 이상 하는 게 아까 몇 개라 그랬어요? 3,000개밖에 안 된다 그랬죠? 100억 이상 하는 중소기업은 거의 없어요. 한 5개 안에 꼽아요. 그럼 거기서 적어도 R&D는 100억 이상을 해야 세계적인 어떤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상품을 개발해서 수출을 할 수 있는 최소 단위가 저는 100억이라고 봐요. 근데 100억을 만드는데, 그러면은, 자, 옛날에 중소기업 정책을 필 때 혁신형 중소기업을 3만 개 만들자 이렇게 했어요. 3만 개. 어떻게 3만 개를 만듭니까? 지금 우리나라 아까 그랬잖아요. 1원 이상 R&D를 하는 데가 10,000개밖에 없는데 어떻게 3만 개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저도 공무원에서 그런 거짓말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는 우리가 솔직하게 우리 실력을 인정하고 정말 이제 중소 중견기업을 이 성장 동력화하는데 전력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지금 우리나라 중소 중견기업 정책을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야 된다잖아.
대통령께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성장 시스템을 구축하자. 그래서 내가 한 달에 한 번씩 그거를 챙기겠다. 이런 최우선 과제를 천명하실 뿐만 아니라 이거를 의지도 보이고 실천도 하셔야 돼요. 아니면 어떤 누구도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제1 정책 목표를 자생력의 제고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중소중견기업의 대기업 하청 구조를 벗어나지 못하게 이 구조를 못 벗어나면 우리나라는 뭐 아무것도 완전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목표를 대기업 하청 구조에서 벗어나게 하자. 그래서 그런데 중소기업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 독자적으로 어떤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기업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혁신 자원을 완전히 재조직해서 중소중견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그 혁신 역량을 지원하는 쪽으로 완전히 재구성을 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게 정부 출연연구소죠. 정부 출연연구소에 기초연구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생산기술연구소들이 있습니다. 뭐 생산기술연구원, 기계연구원, 화학연구원, 무슨 에너지연구원, 무슨 뭐 자동차 부품연구원, 무슨 뭐 이러한 생산기술연구원들은 미션을 다시 재조직해야 돼요. 조직과 미션을 재조직해야 돼요. 여기는 전부 다 중소중견기업의 혁신 역량을 높이는 걸로 완전히 재구성하고 재조직해서 예산도 다시 하고 그 지원 체제로 다시 구축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대학, 특히 지역에 있는 대학들도 그 중소중견기업의 역량 강화를 위한 체제로 바꿔야 됩니다. 그리고 정부의 모든 그 정책 우선순위를 중소중견기업의 우수한 인력과 자금이 유입이 되는 그러한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 대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기업 정책에 있어서 대기업을 혼내주는 건 이런 거예요. 중소중견기업이 성장을 못하게 하는 그런 구조, 제도와 관행 이런 것들은 정부에서 과감히 개입해서 막아줘야 되는 거죠. 기술 탈취를 한다든가, 그 다음에 대기업 하청 구조에서 다른 대기업에 납품을 못하게 하는 관행이라든가, 뭐 이런 등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조사해서 그런 것들을 굉장히 지금은 법과 제도는 다 돼 있어요. 그걸 그대로 법제에 실천만 하면 되는데 그걸 잘 안 해서 그렇죠. 그 다음에 대대적인 또 제2의 벤처붐을 저는 일으켜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그 중소기업 관련 정책에서 저는 딱 하나 높이 평가하는 제도가 있다면 김대중 정부의 벤처 정책입니다. 그때 그게 성공이 이어졌다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였을 거다.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대기업 중심 성장 시스템을 고쳐보려고 한 유일한 정책이에요. 그게 이제 그때 이게 뭐냐면 쌍두마차론이에요. 이게 제 생각하고 비슷하죠. 자, 성장 동력을 대기업만 가지고 가면 안 되고 벤처기업도 같이 해서 쌍두마차가 우리 경제를 끌고 가게 하자. 그래서 그때 굉장히 벤처 붐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코스닥 등재되고 된 데서 1,000억 이상 되는 기업은 전부 다 그때 만들어진 벤처들이에요. 그 이후에 새로운 벤처가 코스닥에 등재된 것은 거의 가물의 통락이에요. 그 정도로 그러한 이 붐이 일어나게 해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혁신적인 기업의 창업 생태계뿐만 아니라 성장 생태계. 자, 우리나라는 얼마나 역동적이지 못하냐면 제 책에 상세히 적어놨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생태계를 가진 나라는 미국이죠. 그 미국을 100으로 치면 우리나라는 한 얼마 정도 될까? 한 10점 정도 될까?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새로 창업을 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창업을 했다가 하더라도 성장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구조입니다. 지금 현재 대기업 재벌 구조가 80년 이후에, 80년 말에 고착화된 거예요. 그 이후에 새롭게 재벌이 된 데는 네이버밖에 없어요.
네이버가 왜 됐겠어요? 재벌 새로운 대기업 집단군이 됐냐면 기존의 대기업 집단이 안 했기 때문에 네이버가 된 거예요. 그 이유는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이 성장한 사례가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0년 동안 한 250건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거기서 대기업 자회사 빼면요, 순수하게 중소기업에서 대기업 된 거는 오뚜기밖에 없어요. 제가 조사한 바에. 만두 만드는 데 있죠? 카레 만들고. 그것도 심포 만두라는 거를 M&A 해가지고 대기업이 됐어요. 그리고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 되는 것도 굉장히 숫자가 작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렇게 해서는 새로운 기업이, 혁신적인 기업이 그러니까 그 나라 경제가 잘 되려면 많이 생겨야 돼요, 일단은. 생기고 이 기업이 굉장히 성장해 가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생기고 성장해야 거기서 고용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가계소득도 늘어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창업기업에서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의 생태계가 거의 없다. 안 된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상품 시장과 생산요소 시장이 대기업의 독과점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할 일이 딱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기업, 자, 생각을 해보세요. 자, 돈 되는 게 있어. 우리나라 내수시장에 돈 되는 게 있어. 그러면 이제 거기에 이제 재빠르게 어떤 창업기업이 나타나서 그 돈 되는 거를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기업이 처음에 100억이 됐다가 막 1000억, 2000억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대기업의 기획실이 있는 데서 쫙 봅니다. 여기가 돈이 되네. 여기가 유망시장이야. 그러면 딱 자회사를 만들어요. 자회사나 손자회사를 만듭니다. 그러면 거기서 대기업 본사에서 인력과 돈을 지원해 줍니다. 누가 이기겠어요? 그건 승패는 이미.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창업과 성장이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우수한 인재가 어디로 갑니까? 다 대기업 아니면 공기업으로 가려고 그래요. 중소기업으로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나는 그래도 가려고 그러는데 부모님이 말려요. 내가 당분간 용돈 줄 테니 너 재수해서 대기업에 가도록 해라. 그 이해도 돼요. 왜냐하면 실제로 그런 사례를 봤어요. 중소기업체 하는 분인데 자기가 엄청나게 아끼는 연구원이었대요. 그래가지고 봉급도 삼성전자 수준으로 주고 집 전세도 무이자로 빌려주고 그 돈도 안 받으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5년 있다가 오더니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 삼성전자로 좀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더래요. 너무 배신감을 느꼈대요. 어떻게 너 그럴 수 있니? 내가 너한테 이렇게 사랑을 베풀어줬는데. 근데요. 저도 있고 싶은데요. 제 여자친구가 여기 있으면 결혼 안 하겠답니다. 이게 우리나라 사회의 문제입니다. 이게 꼭 어떤 봉급의 어떤 경제적인 이런 거를 떠나서 우리나라가 이미 대기업 중심의 사회가 고착화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하나의 관행 문화가 돼버린 거예요. 중소기업에 가면 저 사람은 이렇게 열등한 사람.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 중소기업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게 제일 중요한 거는 우수한 인력이 가는 거예요. 아니, 혁신 역량을 갖춘 게 중심이 뭐예요? 우수한 인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안 가잖아요. 그게 문제. 그러니까 그렇게 하려면 진짜 우리나라가 얼마나 어려우냐. 특히 이게 단적인. 아무리 돈을 많이 줘도 안 가는 이러한 사회 문화까지 된 이 관행과 문화가 된 이거를 우리가 깨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임팩트를 주는 정책들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산업구조의 전략적인 개편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그 성장을 할 수 있는 어떤 생태계를 만드는 것과 함께 산업구조 자체도 아까 우리 주력산업에서 첨단 제조업 또는 고부가가치 서비스 산업 쪽으로 이 첨단화해는 첨단화, 부가가치, 고부가가치화하는 작업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가장 그 중요한 거는 저는 부품 소재 장비 산업을 초인류화 해보자.
전략을 가지고. 그 다음에 이 고용 문제를 해결하려면 서비스 쪽을 손을 안 대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서비스 산업이 반드시 육성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주력 산업을 전략적으로 재편하자. 이거는 주로 대기업들이 해야 될 문제니까 이건 뭐 정부가 그렇게 손댈 필요도 없어요. 그냥 제도만, 전략적인 재편이 걸림돌이 되는 제도만 좀 고쳐주면 주력 산업을 자기네들이 알아서 재편하도록 유도만 하면 되는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국형 미래 성장 분야를 정부가 또는 민간과 같이 협력해서 그 부분을 같이 찾아서 그 부분에다가 우리의 자원을 미리미리 좀 배분을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게 아까 말씀드린 우리 경제의 역동성을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수한 인재가 돈이 중소기업으로 유입되는 생태계, 그 다음에 중소, 중견, 대기업으로 성장이 원활해지는 생태계. 이러한 제도를, 이러한 생태계가 되기 위해서 많은 규제도 없애야 되고, 많은 제도도 손을 봐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혁신성을 높이는 거예요. 혁신성. 그 혁신성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R&D 혁신 시스템이에요. 우리나라 R&D 혁신 시스템은 제가 볼 때는 완전히 계약의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1년에 60조 정도 R&D를 투자를 하는데 민간이 40조를 하고 정부가 20조를 합니다. 근데 민간의 40조의 90%를 대기업이 하고 10%를 중소기업이 하죠. 아니다. 한 20% 정도 된다 그래도. 중소기업하고 벤처하고 합쳐서 10조 정도 돼요. 그러니까 40조에 10조니까, 그죠? 그 다음에 정부 R&D 20조는 저는 이거 완전히 판을 갈아엎어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20조 돈을 계속 넣는데 늘릴 필요도 없다고 봐요. 지금 현재 시스템을 가지고서는 성과가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지금 완전히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지금 우리나라 R&D, 정부 R&D 시스템은 제로 베이스에서 한 번도 제도 전체에 대한 평가를 해본 적은 없습니다. 그 R&D 시스템을 평가하는 차원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그 프로그램에 대한, 그 R&D에 대한 어떤 프로그램에 대해서 평가하는 평가 체계가 있고, 또 하나는 R&D 체계 전체, 시스템 전체를 평가하는 게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업에 대한 평가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것도 뭐 제대로 하는 평가도 아니죠. 근데 우리나라 전체 R&D 시스템에 대한 평가는 제 기억으로는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만 넣는 거죠, 그냥. R&D만 계속 하면 자동적으로 잘 되는 줄 알죠. 그런데 정부 R&D 가지고 지금 성과를 낸 게 뭐 있습니까? 중소기업 생산성을 향상을 시켰습니까? 무슨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냈습니까? 정부 차원에서 뭐 계속 했죠. 그 신성장 동력, 차세대 성장 동력, 무슨 미래 성장 동력, 말만 계속 바꿔가면서 정부 5년마다 계속 했는데 과연 생겼냐? 하나도 안 생겼어요.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긴 한데 부끄럽습니다. 근데 다시는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여러분께 이제 하나, 제가 감명을 받은 책인데, 에드먼 펠프스의 대번영의 조건이라는. 에드먼 펠프스라는 사람이 그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대번영의 조건은 굉장히 지루하고 읽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리고 굉장히 그 지적인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 이 책을 잘 못 읽겠어 그러면 이걸 생각하십시오. 이걸 다 읽으면 지적인 사람이 된다. 여기에 이 사람의 요지가 뭐냐면 인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대번영의 시기가 언제였냐면 19세기 후반이라고 이 사람은 봐요. 1870년대 중심으로 한.
그래서 이 양반이 왜 하필 다른 시기도 아닌데 그 1870년대, 19세기 후반에 인류가 그렇게 대번영을 했을까? 그거를 쭉 역사적으로 추적을 한 겁니다, 이 사람. 거기에 결론을 내려요. 이게 두 가지예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되는 역동적인 생태계와 창조적 혁신이 이루어지는 창조적 국가혁신 시스템. 요건 제가 조금 가공을 했습니다, 말을. 굉장히 그러니까 진리는 단순한 겁니다. 이 사람이 딱 요 두 가지를 지적을 해요. 그러면서 그 책을 이렇게 두꺼운 책인데 그 안에 그렇게 많은 사례와 그걸 들어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주 감명을 받은 책 중에 하나라서 제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라서 지금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은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굉장히 지금 불리합니다. 4차 산업혁명이. 왜 불리하냐면, 자, 이게 4차 산업혁명, 이제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나라 비교 우위는 생산 공정상의 효율성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4차 산업이 진행이 될 때 가장 가치가 낮아지는 게 생산 부분입니다. 생산 부분. 그럼 여러분 스마일 커브를 아시죠? 스마일 커브. 스마일 커브가 이렇게 되면 고부가 가치 좌측에 있는 게 R&D예요. 우측단에 있는 게 서비스입니다. 이 밑에 있는 게 제조예요. 그런데 이게 4차 산업혁명이 되면 이 스마일 커브 자체가 위로 올라가요. 그럼 4차 산업혁명의 요소기술을 결합을 하면 이 생산 쪽의 비용 코스트가 20에서 30이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 선진국도 제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온다. 그 다음에 생산 체계가 전부 다 굉장히 3D 프린팅으로 인해 가지고 소규모화 됩니다. 그러면 소비지에 직접 들어가서 이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차 산업혁명을 무슨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다. 요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이 도표를 가지고 왔는데 4차 산업혁명의 제일 중요한 게 기존 산업과 ICT의 융합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디맨드 캡처, IoT를 통해 가지고 개별 수요를 알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요가 어디에 모입니까? 빅데이터에 모여서 AI가 이걸 디시전 메이킹을 도와주죠. 빅데이터를 가지고. 그러면 모든 게 퍼스널라이제이션이 되는 거예요. 서플라이 체인이나 디맨드 체인이. 그래서 모든 게 그 퍼스널 디맨드로 되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 이제는 기성복이라는 게 필요 없어요. 이제는 자, 옷 하면 딱 자기의 IT 정보가 내 정보가 이 여기 옷 자체에 있기 때문에 이미 회사에 이 회사에 다 입력이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딱 해서 이게 다 자기가 선택할 수 해서 딱 미리 이 시뮬레이션에 의해서 이 옷이 딱딱딱 나와요. 자, 나는 그러면 무슨 색깔 그러면 이게 IoT에서 정보, 옷 정보 다 나와가지고 딱 하면 수십 가지 옷의 샘플들이 이걸로 보여주면 오늘 나 이걸로 할게. 그러면 그게 딱 도착하는 이런 시스템이 되는 거죠. 나머지 뭐 서비스 콘텐츠 이게 전부 다 그런 식으로 바뀌어가는 체계거든요. 그래서 3차 산업혁명과 4차 산업혁명의 차별점은 뭐냐? 이 퍼스널라이제이션에 있습니다. 이 기술들은 다 기존에 있던 기술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고, 그렇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 입장에서 난 지금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우리나라의 전략이 없어요. 4차 산업혁명 차원에서 다 나라별로 다릅니다. 나라별로 다르고 산업별로 다르고 기업별로 다르고 다 4차 산업혁명이 나한테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기업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 다음에 우리 가정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커뮤니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 이게 다 다릅니다. 그럼 그거를 우리가 다 그거를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전략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독일은 철저하게 4차 산업혁명을 독일식으로 해석을 하고 이 사람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미국에 가면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이 없어요. 일본은 또 일본식의 해석을 해서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전략을.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규제 혁신의 중요성을 한번 강조를 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혁신 성장을 하고자 하면,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산업에 의한 어떤 산업이 나타난다든가 혁신 성장을 한다든가 지금처럼 4차 산업혁명이 하나의 큰 패러다임을 바꿔 갈 때는 이 규제 체계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그 규제 체계가 기본적으로 70년대, 80년대 체계거든요. 산업화 시대의 체계입니다. 근데 선진국은 이게 80년대에 이 모든 나라의 규제 체계가 미국 체계를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변신을 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1980년대에 대처와 레이건이 주도하는 그 규제를 없애는 그 대대적인 움직임이 있었어요. 그때의 모델은 뭐냐면 미국 모델이었어요. 미국 경제 시스템의 규제 체계. 미국 경제 시스템을 닮은 게 아니라 미국의 규제 체계를 벤치마킹해서 각 자기 나라 맞게끔 규제 개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영국이 제일 성공을 했죠. 독일도 상당히 많은 규제 혁신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 OECD 국가들이 80년대 10년 동안 그 규제 체계의 혁신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한 번도 그런 규제 체계의 혁신을 가져가지 못했어요. 김영삼 정부 때 처음 시작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얼마나 그 후진적이냐고 했냐면 그냥 몇 개를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데 자, 대통령님 앞에서 보고를 하면은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장관들이. 우리 산업자원부의 규제는 총 몇 건인데 거기에 총 몇 건을 철폐하고 총 몇 건을 개선해서 전체 규제 체계의 70%의 개선율을 보였습니다. 그 내용이 별로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개수가 그때. 그 다음에 전부 다 이게 개별 기업의 에러를 해소해주는 규제 체계 혁신이었어요. 규제 전체 체계 제도의 전체에 대한 연구를 하고 우리 규제 체계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갈 거냐에 대한 전체적인 그림과 전략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는. 그래서 제가 이런 추진 방향을 좀 써본 겁니다. 근데 이제 지금 마지막에 있는 규제계획 유인 구조를 개선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다음 그림을 한번 보시면 자, 첨단 의료기기 산업 육성이 왜 안 될까? 그걸 제가 한번 본 겁니다. 자, 이게 얼마나 복잡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자, 일단 첨단 의료기기를 육성하는데 R&D를 지원하는 데는 가기부와 산업부예요. 근데 실제로 정책과 제도, 규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복지부입니다. 그리고 그걸 집행하는 건 지자체고. 그리고 가기부가 산입부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에 이제 이렇게 해서 돈을 주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나온 그 첨단 의료기기의 어떤 사용은 또 어디서 하냐면 병원에서 또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그것도 민간 대행업자들이 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복잡한, 여기에 관계되는 제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의료보험제도, 공공조달제도, 의료기기 인허가, 그 다음에 R&D에 대한 무슨 이런 굉장히 많은 규제들이, 제도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이해관계자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게 첨단 의료기기 산업이 육성이 되려면 이러한 구조를 다 잘 파악을 하고 첨단 의료기기가 육성이 되게끔 다들 그 이해관계자들이 그 육성이 되는 쪽으로 이해가 되게끔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 유인제도입니다. 이해관계의 유인제도. 그렇게 안 될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그 규제 풀어. 규제가 푼다고 풀리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이게 규제 개혁이라는 게 그만큼 어렵습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그 구조를 연구도 많이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해관계자들끼리의 그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굉장히 잘 해내는 국가가 있어요. 영국이 굉장히 이걸 잘합니다. 요새 영국에서 하는 그 규제 개혁 시스템을 보면, 아, 영국이 이래서 선진국이구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각 이해 당사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해내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나라는 사실 그렇게 각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합의를 도출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서투르죠, 우리나라가. 그래서 우리도 빨리 이런 연습들이 돼야 된다. 연습들을 많이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규제개혁이 뭐 국무조정실에서 규제위원회, 위원들 몇 명 쭉 불러가지고 수당 주고 부처별로 불러서 자, 이게 어떠냐, 저떠냐 얘기 듣고 이게 이렇게 합시다. 이런 체계 가지고는 절대로 규제개혁이 될 수가 없다. 그리고 중국 저출산, 고령화, 이게 또 국가 전략의 수립하다. 이런 거죠. 그래서 시간이 부족해서 제가 충분히 설명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핵심 요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좀 많이 오버가 된 것 같아요. 1시간 20분 정도 했네요. 네, 대충 그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이 됐는데 뭐 추가적으로 질문하실 분 있으면은 좀 질문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과 중국과의 관계, 이게 주변국으로 살아도 적응해 나가는 게 현실적이지 않느냐, 이런 건데요. 이게 이제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역사를 보면 중국이 굉장히 잔인한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의 본질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중국이 이 전쟁이 계속 이어진 나라거든요. 그리고 중화사상, 주변을 오랑캐로 보고, 그리고 힘이 있을 때는 철저하게 밟는, 그리고 굉장히 자기중심적이고 패권주의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과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중국한테 철저히 유린당합니다. 특히 병자호란을 보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중국에 대한 어떠한 비교 우위가 없으면 아마 중국한테 우리가 굉장히 업신여기를 당하고 힘들게 지내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 비교 우위가 뭐냐 하는 거는 결국은 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우리 한민족이. 다들 그러잖아. 유태인도 머리 좋고 우리 한국 사람이 머리가 그 다음으로 좋거나 하면 어쩌면 같다.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우리가 여태까지 우리나라가 한 50년 만에 세계 선진국 거의 수준에 올라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거든요. 어떠한 개도국도 이 선진국 근처까지 온 나라는 없습니다. 저는 그 힘은 우리나라 사람의 우수함 때문에 그랬다고 봐요. 근면함과 우수성.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어떤 그 열정들이 있죠. 근데 그거 열정을 저는 언제 한번 봤냐면 그 월드컵 4강 때 저는 봤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한번 계기만 갖춰지면 정말 무섭게 그 열정적으로 하는 민족이라는 걸 있기 때문에 그 비교 우위라는 거는 결국은 우리나라 우수한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해내는 게 우리나라의 비교 우위를 확보하는 길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하튼 우수한 인재들을 많이 양성을 해서 그 사람들이 열심히 일해서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를 만들어내면 우리는 충분히 중국의 주변국이 안 되고 이겨나갈 것이다.
근데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스위스라고 봅니다. 스위스가 굉장히 작은 나라잖아요. 그 다음에 산밖에 없고 굉장히 열악한 나라인데 스위스 사람들이 굉장히 지독한 사람들입니다. 진짜 찔러도 피 안 나오는 정도의 그런 지독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스위스는 그 주위에 독일과 뭐 프랑스와 이태리 뭐 이런 나라, 이 세계적인 그 강대국에 둘러싸이는 조그만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고유의 산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 고유의 비교 우위를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과 자생력과 수출. 근데 이거는 자생력과 수출이라는 거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중소기업은 내수 위주의 정책, 대기업의 하청 이러한 개념이라면 독립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가진 독립기업을 키워나가서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게 하자. 목표가 그렇게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는 독자적으로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나라는 그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그게 전부 다 로컬 수출이라 그래가지고 중소기업이 대기업에다가 부품을 납품하면 그 납품한 것만큼 수출로 잡아줍니다. 근데 그게 중소기업이 수출한 건 아니죠. 대기업이 수출한 걸 그 안에 자기들이 부품을 납품한 거지 그게 자기가 독자적으로 수출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로컬 수출 말고 중소기업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금액은 굉장히 작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구조를 완전히 바꿔야 된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자생력이 있어야 되죠. 중소기업이.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님의 의지만 가지고 되겠냐. 이건 뭐 지극히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제, 대통령님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최고의 리더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리더가 이게 방향과 어떤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낼 수는 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지금 뭐, 저기 볼 때 우리나라 국민들 사이에도 이제는, 이러한 그 대기업 중심의 이러한 성장을 벗어나서 중소중견기업이 성장 독려화 해가지고 좀 그런 양극화가 해소되는 거를 바라지 않는 국면은 없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분명히 이게 어떤 그 위정자들, 리더들의 그 어떤 그 의지와 이 리더십이 있다면 충분히 그 계기는 만들어질 수 있겠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중소기업, 대기업에서 잘해야 되는 분야가 뭐냐, 이제 굉장히 좀 막연하게 물어보셨는데, 이거는 저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면, 이 첨단 제조업 각 그랬죠? 우리는 첨단 제조업 위주로 가야 되고, 그 다음에 고부가 가치 서비스로 가야 된다. 근데 이제 여기서 제가 하나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첨단 제조업은 모든 분야에서 첨단 제조업이 나올 수 있다. 우리나라가 그 참 굉장히 그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요. 첨단 분야라는 거는 어떤 특정 분야가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첨단 분야라는 거는 모든 분야에서 첨단 기술과 지식이 체화되어 있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분야에 첨단 기술과 지식이 체화가 되어 있느냐 없느냐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 전통 산업에 섬유 산업이 있죠. 섬유 산업에도 첨단 제조업이 얼마든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탄소 섬유 분야? 그거는 굉장히 첨단 분야죠. 그 다음에 지금 IoT 분야에서 섬유 IoT라는 게 있어요. 섬유, 그러니까 IT 섬유 분야가 있어요. IT 섬유. 그러니까 이 섬유에다가 첨단 IT를 접목하는 기술은 우리나라가 최고입니다, 지금. 그래서 영국이나 뉴욕이나 뭐 이런 패션의 중심 지역에서 그 우리나라의 섬유에 IT를 붙이는 그 기술을 굉장히 가지고 싶어 해요. 그러니까 섬유 부분에도 얼마든지
IoT라는 첨단 기술을 체화를 시켜서 이게 첨단 분야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첨단 분야라는 거는 누구나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아주 최첨단 기술과 그 다음에 굉장히 고지식의 지식이 이거를 상품화해서 그 다음에 이거를 팔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 이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추구해야 될 거는 결국은 다른 나라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아이디어, 다른 나라에서 최고의 첨단 기술, 최고의 지식을 가지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중소기업도 그렇고 대기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DJ 때 이 벤처는 제가 이걸 왜 높이 평가하냐면 우리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우수한 인력의 역전 현상이 벌어진 때가 이때입니다. 여러분이 이때를 기억하실지 모르는데 모든 사람들이 벤처를 그때 창업하려고 그랬어요. 대학 교수 창업하려고 그랬고 대기업 연구원도 창업하려고 그랬고 학성도 창업하려고 그랬고 공무원도 창업하려고 그랬고 저도 그때 창업하려고 나갈 뻔한 유혹을 그때 받았습니다. 그때 나갔으면 쫄딱 망했죠, 저도. 사실 저 동료들이 그때 많이 공무원을 그만두고 창업을 하러 나갔어요. 그 정도로 이 벤처 붐이 일었어요. 그게 뭐냐면 시장 경제라는 게 돈 버는 게 좋은 거예요. 대박을 낸다 내가. 그러니까 딱 내가 창업을 해가지고 벤처를 창업을 해가지고 코스닥에 딱 얹으면 딱 자기 재산이 그때 돈으로 100억, 몇백억이 생기는 거예요. 갑자기 졸지에 학생, 대학원생이었다. 그때 터보테크라는 데가 있었는데 지금 터보테크는 지금 망했는데 그 카이스트 대학원이 창업한 거예요. 카이스트 대학원이 창업을 했는데 그때 처음에 창업했을 때는 별 볼 일 없었는데 벤처붐이 일면서 코스닥이 상당히 되면서 터보테크 창업자가 졸지에 돈이 뭐 500억 막 1000억이 생긴 거예요. 그때 새로운 기술이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어요. 다 망했죠. 그때 그게 500원짜리가 그때 100만 원 됐었어요. 100만 원. 그러니까 돈 버는 거를 전부 다 보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돈을 벌 수 있는 내가 창업만 하면 저 떼돈 번다라는 희망만 가지면 그래서 그때 삼성전자 그때 종기원 그때 원장이 나한테 아주 하소연을 했어요. 우리 핵심 연구원이 나가서 창업을 해서 미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속으로 그랬죠. 아유, 쌤통이다. 잘 됐다. 자,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여태까지 우리나라 역사상 중소기업에서 다 대기업으로 가고 다 대기업으로 가는데 처음으로 역전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대기업에서 나와가지고 벤처, 중소기업을 하는 이런 역전 현상이 벌어졌다는 거죠. 그걸 다시 한번 해자는 거죠, 나는.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출연연에 왜 이게 안 되냐? 지금은 여태까지 중소기업 정책이라는 거는 대기업 정책의 종속 변수로만 본 거예요. 독립 변수로 안 봐요. 왜? 대기업이 조립업체고 그 밑에 하청이기 때문에 그 대기업의 조립업체가 중요하지 그 밑에 하청이 중요하지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정부의 R&D 정책이라는 거는 이 부품 소재 장비가 조립업체에 종속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연연도 그 중소기업 위주의 출연연이 한 번도 되지가 못했죠. 왜냐하면 한 번도 우리나라 경제 정책에서 중소기업 정책이 독립 변수와 주 변수로 등장한 적은 없었어요. 유일하게 DJ 정부 때가 유일해요. 그래서 출연연을 개편을 못한 거죠. 그 다음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저는 이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은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기본적으로 혁신이 이루어지려면 경쟁이 이루어져야 되고 개방이 돼야 되는데 어떤 중소기업만 하는 걸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이게 외국 기업은 들어올 수 있고 우리나라 대기업만 못하게 하면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공정거래위원회 거기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제도적으로 독과점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제도들이 많아요. 하도급법도 있고 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제도로 대기업이 어떤 독과점 구조가 될 수 없게끔 할 수 있는 그런 전공법이 나는 좋다. 그걸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여지가 난 많다고 봅니다. 거기에 좀 몇 개만 보태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하도급법이 굉장히 강력한 법인데 그걸 제대로 실행을 안 해서 그렇다고 저는 봐요. 근데 지금 상당히 그 부분이 지금 강조가 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개선이 이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정부 R&D 개편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얘기 하려면요. 한 달 얘기해야 돼요. 정부 R&D 개편 하려면. 근데 기본적으로 이 얘기는 제 책을 일단 보세요. 지금 이 얘기하려면 한 달 얘기해야 돼. 진짜 이거는 굉장히 좀 여러 가지 얘기를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 R&D 정부 R&D 시스템은요. 국가의 상위 정책 목표에 연계가 돼 있지 않아요. 예를 들면 우리나라 성장 동력을 창출한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높인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높인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상위의 경제정책의 목표가 있잖아요. 고용을 창출한다. 서비스를 발전시킨다. 그거의 R&D 정책과 시스템은 거기에 종속 변수예요. R&D 자체가 목표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면 R&D 자체가 목표예요. 그냥 R&D 투자를 하기 위한 R&D. 그 다음에 거기에 종사하는 출연연구소의 연구소를 먹여 살리고, 대학교도 먹여 살리고, 뭐 이러한 생계형 R&D 위주예요. 그리고 소규모 살표식이에요. 완전히 행정부처 표인주의적으로 돼 있어요. 이 정도로만 해줘요. 너무 또 대학 교수가 또 이거 비판했다가 우리 또 안 주면 곤란하죠, 이게. 4차 산업혁명의 우리나라 전략의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도표에서 보여드렸듯이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ICT를 융합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주력 산업에 ICT를 어떻게 융합할 거냐. 지금 그렇게 보면 대기업조차 아직은 그 방향을 제대로 잡고 가는 기업이 별로 없다고 봐요. 그런데 중소, 중견기업은 더더군다나 못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나라 생태계는 대기업이 아까 누누이 얘기하지만 조립에 그 밑에 다 천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두 개를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어요. 밸류 체인상. 그래서 그러한 현상을 염두에 두면서 우리나라 주력 산업을 어떻게 ICT 융합을 해 나갈 거냐의 전략을 잘 세워야 된다고 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나라의 4차 산업혁명은 뭐 AI의 원천 기술을 뭐 독자 개발한다, 뭐 그다음에 뭐 크라우딩 컴퓨터 뭐 원천 기술. 저는 그거는 굉장히 그 방향을 잘못 잡고 있다고 봐요.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의 중소 중견기업들이 AI를 쓸 수 있는 플랫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 AI의 기술을 도입을 하더라도 그거를 중소 중견기업들이 그 AI를 적용을 해서 자기의 생산성을 높인다든가 자기의 어떤 그 아까 그 수요자의 뭐를 분석해낸다든가 이런 걸 많이 활용을 해서 그 경쟁력과 생산성을 높이는 쪽으로 우선순위가 가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물론 그 요소 기술에 대한 그 기술 개발도 중요한데 그것도 자, 외국 거를 갖다 쓸 거냐 아니면 우리가 독자적으로 할 분야가 뭔가를 잘 우리가 판단해서 전략적으로 결정을 해야 된다. 무조건 AI 기술 개발에 돈을 1조 넣겠다. 물론 뭐 다들 전략을 잘 세우셨겠지만 그렇지만 그 우선순위가 좀 바뀐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문화산업은 뭐 굉장히 이건 필요하죠. 지금은 융합이기 때문에 제조업과 서비스와 문화가 다 토탈로 융합이 돼서 거기서 어떤 그 상품과 서비스가
가 토탈로 제공이 되는 이런 거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게 지금 한류로 해서 이제 뭐 우리 그 K-팝이 나가는 거는 참 좋은 현상이라고 보고, 그다음에 이제 이 문화 콘텐츠가 우리나라의 제조업 상품과 서비스에 이렇게 융합이 되는 이런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대중소기업 성과 공유제는 노 코멘트입니다. 그 다음에 서비스 산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요, 아까 제가 보여드렸듯이 이해관계자의 저항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핵심입니다, 이게. 그래서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극복하는 게, 그 다음에 규제를 과감하게 푸는 게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굉장히 우수하기 때문에 사실 서비스 산업 쪽이 굉장히 발전할 수 있는 소지는 많다고 봐요, 저는. 그런데 이제 이게 이해관계자의 저항과 규제 때문에 이게 우리가 꽃을 못 피우는데, 어떤 계기가 돼서 우리가 만약에 이게 된다면 상당히 발전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봐요. 그 다음에 정부 R&D가 어렵다. 그러니까 이거 개편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다음에 소득주도 성장, 이것도 노 코멘트. 그 다음에 혁신과 지원과의 관계는 이게 뭐 어떤 의미로 물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일단 혁신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원은 그 뒤에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본인의 혁신만 가지고는 안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우리나라가 중소기업이나 이런 게 역량 자체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리 본인이 혁신을 하려고 해도 그 혁신을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그러한 지원이 없으면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혁신과 지원이 같이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에 사람이 가는데 임팩트를 줘야 된다. 이게 어느 정도 임팩트를 줘야 되냐.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해야 된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굉장히 파격적인 정책들이 나와야 된다. 이제 예를 들면 옛날에 독일에서 1970년대 말에 독일 중소기업들이 막 망해가는 모습들을 보였어요. 그때 이제 일본이 막 나오고 제2차 오일 쇼크가 있으면서 독일 지금 소위 말하는 미텔란트라는 독일의 강소 기업들이 있잖아요. 그때는 그렇게 강소 기업들이 아니었어요. 히든 챔피언이 아니었다고. 그래서 독일 정부가 그때 어떤 정책을 취하냐면 중소기업의 R&D 석박사 인력이 가면 그거를 봉급을 100% 줬어요. 이거 그 당시에는, 지금도 그렇죠. 상상하기 어려운 제도를 독일이 쓴다고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게 뭐냐면 딱 핵심을 찌른 거예요. 우수한 인재가 가게 하는데 그 중에 R&D 석박사 인력이다 해서 중소기업이 만약에 독일의 석사 엔지니어나 박사 엔지니어를 채용하잖아요. 무조건 독일 연방정부에서 모든 연봉 봉급을 다 제공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때 독일의 중소기업에서 그러한 연구 석박사 인력을 약 3만 5천 명을 씁니다. 이게 굉장히 독일의 중소기업의 R&D 역량이 확 올라가는 결정적인 계기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러한 아주 굉장히 임팩트가 있는, 이거 어떻게 이런 정도로 우수한 인재가 중소기업에 가게끔 하는 정책을 쓰지 않으면 이제 부모님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아들 중소기업에 좀 가. 응?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까지 안 되더라도, 우수한 중소기업에 가도 괜찮네. 우리 딸이 우수한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사이를 봐도 우리 딸 뭐 걱정 없겠네. 이러한 생각이 들 정도의 임팩트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중국의 대응에 왜 이게 잘 안 될까?
일단 이 도전을 받고 있는데 지금 응전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 문제는 지금 일선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싸우고 있는 일선에 있는 사람은 대기업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은 다 잘 알고 있는 문제죠. 그래서 아까 또 대기업의 주력 산업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하고 이게 이제 맞물리는 문제 같은데, 어느 시기에 이제 응전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는. 그게 이제 그게 아까 주력 산업의 전략적 재편이라고 제가 썼는데요. 내부적으로들 고민들을 엄청나게 하고 있어요, 만나보면. 근데 이제 개별적인 관전평을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는 굉장히 대응을 잘하는 것 같고, 그리고 미래에 대한 대비도 어느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글로벌 경쟁 기업 못지않는 R&D 투자를 지금 하고 있다는 모습이 지금 보여요. 그래서 삼성전자 그룹은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사실. 그리고 또 운도 따르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국 반도체 기업들의 성장을 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반도체 산업이 되려면. 하나는 그 기술이에요. 우수한 인력과 기술. 그리고 하나는 장비입니다. 두 가지가 돼야 돼요. 그런데 지금 장비를 어느 나라가 잡고 있냐면 미국이 잡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도 지금 반도체 메모리, D램과 낸드를 아무리 기술 개발을 해서 최우수 공정의 반도체를 생산해내더라도 그거를 미국 업체들이 장비를 안 대주면 삼성도 꽝입니다. 근데 이제 그만큼 미국의 장비 업체들이 중요하죠. 근데 얼마 전에 미국에서 그 미국 장비 업체들, 반도체 장비 업체들이 중국하고 무역 금지를 시켰습니다. 이거는 중국 반도체 산업의 결정타를 매기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행운이 따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갈지는 모르는데 제가 볼 땐 굉장히 오랜 시간 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지금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중국 업체들하고는 초국차 전략을 유지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건 더 벌어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아까도 말했지만 메모리 반도체 부분은 이거는 중국이 앞으로 따라오기는 정말 어렵다. 그리고 이제 삼성 바이오닉스도 괜찮은 것 같고, 삼성 전기, 삼성 SDI 이런 데 보면 상당히 미래에 대한 그 제품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상당히 잘 나가고 있다. 근데 솔직히 다른 기업군을 보면 그런 모습이 별로 안 보여요. 그리고 아까 이제 자동차 산업에 하고 연관돼서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에 사실 굉장히 앞으로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보고, 지금보다 훨씬 더 나빠질 거라고 봅니다. 이 이유가 제가 3년 전부터 이걸 경고를 했었는데, 이게 너무 안타깝게 그동안 대응이 없었어요. 네.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90%가 현대기아 차죠. 현대기아가 우리나라 자동차 산업의 전부 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첫 번째로 지금 현대기아가 안 되는 이유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기류가 세단에서 SUV로 바꿔가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비가 늦었다. 특히 중국 시장은 절대적으로 SUV 시장입니다. 근데 지금 현대자동차의 상품 라인업은 세단 위주입니다. 90%가 세단 위주. 근데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금 늦었다. 시기를 놓쳤다 하는 게고요. 두 번째가
현대자동차의 그 최고의 경쟁력, 지금까지 여태까지 떼돈을 번 경쟁력은 소형차에 있습니다. 다른 데 있지 않고. 소형차인데, 그 소형차 부분이 지금 중국이 급속도로 쫓아오고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소형차가 이 신흥국에서 지금, 그러한 수요가 정체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그 현대자동차의 가장 강력한 경쟁력도 지금 굉장히 약화돼 가고 있다. 근데 이제 세 번째가 이제 가장 우려되는 부분인데, 미래 자동차의 대비가 지금 굉장히 늦었다. 자동차 산업의 미래에 대한 대비는 지금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 커넥티드 카,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전기 자동차, 이렇게 자동차에 대한 근본적인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은 자율주행차가 되면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동차냐 아니면은 이게 소프트웨어 차냐? 그럼 지금 자율주행차에 가장 앞서가고 있는 데가 구글이거든요. 그럼 자율주행차 전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을 누가 가져가느냐가 결국은 앞으로 향후 자동차 산업에 누가 선도하냐. 그러면 폭스바겐이니 독일 차들이 지금 굉장히 위기라고 느낀 게 뭐냐면 구글과의 싸움이란 말이죠. 지금 기존의 자동차와의 싸움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하는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그럴 때 우리는 지금 얼마나 대비가 되어 있냐? 전혀 우리는 거의 대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의 자동차 회사들의 R&D 추이를 보면 2008년부터 급증을 합니다. 폭스바겐, 도요타, 모든 자동차 R&D 투자가 급증을 하는데 거꾸로 현대자동차는 그때 줄어요. 2008년부터. 완전히 역방향으로 간 거죠. 이게 굉장히 현대자동차 그룹을 아프게 할 부분이다라고 봐요. 그래서 자동차 산업이 사실상 굉장히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전략적인 제표는 결국은 저는 이게 정부의 몫은 아니고 대기업의 몫이라고 봐요. 대기업 스스로가 이건 해 나갈 수 있는 역량도 있고, 근데 정부는 빨리 전략적인 재편이 이루어질 수 있는 제도적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일본의 그 산업재생법 같은 이러한 법들을 만들어서 빨리 그 안 되는 사업 부분을 없애고 새로운 산업 부분을 업종 전환을 한다든가 이런 상품의 포트폴리오를 바꿔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이제 어떤 제도적인 측면의 뒷받침이 필요하지, 그 주체적으로 해 나갈 부분은 대기업분들이 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대기업들이 해 나갈 수 있는 역량은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규제 개혁이 왜 잘 안 되냐. 아까 말씀드렸죠. 두 가지다. 하나는, 우리나라의 규제 체계는 기본적으로 1970, 80년대 산업화 시대의 규제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한 번도 우리는 그러한 규제 체계를 한 번도 그 영어로 하면 오버홀이라고 그러죠. 전면적인 어떤 개편 과정을 겪지 못했다는 게 가장 중요한 원인이고, 저도 공무원을 했지만 이 공무원은 굉장히 규제를 사랑합니다. 공무원즈 러브 규제. 왜냐하면 공무원의 힘은 규제에서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규제를 없애는 유인 구조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근데 지금은 그런 유인 구조가 없어요. 공무원들이 규제를 스스로 없애려는 유인 구조가 저는 없다고 봐요. 아까 그 유인 구조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공무원이 만약에 승진하는데 규제를 많이 없앤 사람을 우선적으로 승진시키겠다든지 이런 규제 유인 구조를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공무원이 강력하게 규제를 지키려는 그 어떤 저항을 한다는 그런 측면. 난 이게 이제 우리 후배들한테 맞아 죽겠네. 또 하나는 이 산업화 시대에
그 전 근대적인 규제 체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 이 두 가지. 또 하나를 들려면 이해 집단들의 그 기득권화된 그 부분들이 저항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근데 이거를 극복을 하려면 굉장히 체계적이고 굉장히 그 치밀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끈기 있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 2년 새 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를 전면적으로 바꾸려고 하는 중장기 계획을 가지고 가야 된다. 그냥 뭐 대통령님이 한번 나와가지고 국민들 TV에 전봇대 그 규제 뽑으시죠? 아셨죠? 이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계속 1년, 2년, 3년, 4년, 5년 계속 그거를 점검하고 또 그 평가하고 그다음 피드백해서 이게 1년이 지나면 확 없어지고 2년이 지나면 확 없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정책 전문가가 되는 길은 공무원이 되셔서요.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그럼 뭐 대개 답을 다 드린 것 같은데, 그죠? 벤처붐을 언제 뭐 어떻게 일으키냐?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 우리나라도 똑같은 현상이었죠. 그때 벤처 하면 코스닥에 등재되면 떼돈 번다라는 그러한 인식들이 일어나야 되고 지금 중국이 벤처붐이 일어난 게 뭐냐면 마윈에 있는 알리바바, 뭐 텐센트, 그다음에 바이두, 그다음에 그 키즈들이 대박이 나는 모습들을 젊은 사람들이 보게 해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미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정부에서 뭐 벤처 자금 어쩌고 이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가 야 창업하면 떼돈을 번다라는 인식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때 벤처붐이 일어날 때 그렇게 일어났거든요. 이거 하면 진짜 떼돈 대박이 난다라는 이게 오면 하지 말래도 합니다, 이거. 이제 그런 날이 오기를 희망합니다. I really hope. 네, 감사합니다.